뺄 수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뭐 잘 알죠. 1804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증기기관차의 기술을 실현한 그런 물건이 만들어졌고 1825년에 런던 스톡턴과 달링턴에서 기차가 상업 운행을 개시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1899년에 경인철도가 노량진에서 제물포가 놓였고 1901년에 한강철교가 완공됨으로써 서대문에서 제물포까지 운행을 개시합니다. 또 같은 해 1899년에는 서울에 전차가 개통됐어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이 전차가 시범 운행하던 날 서울 향한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거의 다 나와서 놀라운 일이니까 구경을 했죠. 근데 운행을 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전차에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거 근대병이죠. 근대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가마에 치여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말에 치여 죽는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도 없이 그냥 가마인데 이 가마가 사람을 치여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던 거죠. 그 5살 먹은 꼬마아이가 전차길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쇠가 양쪽에 있고 침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저기서 전차가 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가 쓰겠지. 지가 쓰겠지. 처음에 이 기계를 접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어떤 기계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멈추지도 못하고 사람을 칠 만한 그런 기계는 없었어요. 다 사람이 움직여야 조작되는 기계였으니까. 근데 자동 기계를 처음 본 거죠. 그리고 이 전차가 아이를 치어 죽였을 때 이제 사람들의 행동은 뭐였냐면 다른 불만도 좀 있었어요. 전차가 운행되던 그 무렵에 좀 가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문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죠. 저 전차가 하늘에 있는 증기, 습기를 다 빨아들여서 날이 가물다. 전차 때문에 가물다라고 하는 헛소문도 있었는데다가 막상 이것이 살인기계로 돌변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 아이가 죽은 걸 본 아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달려들어서 도끼로 전차를 때리고 불태우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명명하기를 전차 소타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배웠죠. 그런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저런 자동 기계는 사람이 피해야지. 그죠? 도끼로 때린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그걸로 배웠던 것이 하나는 흉기로서 인식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때 이롭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기가 이로운 것만 다른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자는 이롭다는 뜻과 더불어서 날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리하다 할 때도 그 리자를 써요. 그래서 이 문명의 이기는 동시에 위험한 흉기이기도 하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불어서 이것을 이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8년에 경부철도가 1905년에 완공되는데 3년 후에 최남선이 기차를 탔어요. 너무나 감탄했죠.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지나서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좀 과장이 심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인 같이 탔으니 내외 친소 멀고 가까운 사람이 다 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마한 딴 세상 절로 이렇네. 처음 타봤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아니 그전 사람들에게 어디 양반 쌍놈이 같은 칸에 타? 어디 남녀노소가 같은 칸에 타냐고요. 어디 돈 내고 표 끊었다고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른 앞에 떡하니 앉아 있을 수 있어. 겸손하지도 않은 자세로. 이 기계는 단지 빠른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이른바 대중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 속에 내외 친소 남녀노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대중교통 여러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표만 끊으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감각의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차표만 끊으면 원하는 데까지 자기는 자도.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그러면 대략 7, 8일 걸렸어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이동이 안 돼요. 자야죠. 근데 저건 부산에서 기차에 타고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으면 뭐 15시간 초기에는 그리고 빠르면 이제 8시간 나중에 이런 정도만 자면 서울에 도착해 있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 준다.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지만 표 끊고 차에만 타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기차의 놀라운 점이었어요. 1등석과 2등석은 신분이 없는 사회, 돈이 신분인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했죠. 아무리 내가 양반이었어도 과거의 대한제국의 고위관리였어도 창구에서는 표 끊는 창구에서는 그거 안 물어봐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왜 오죽하면 우리 6, 70년대 그런 대중가요도 나왔을까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그죠?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안 깎아줘요. 1등석, 2등석 나눠서 돈이 신분인 시대를 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였죠. 남녀 7세 부동석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말이니까. 저는 대중교통수단에 어떻게 남자석, 여자칸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초기 전차예요. 1889년부터 다녔던 전차인데. 근데 오른쪽에 남자가 앉았고, 아이는 저 전차 입구에 매달려 있고, 저쪽에 잠옷 입은 여성이 앉아 있어요. 저렇게 앉아 있는 걸 남녀 7세 동석이에요? 부동석이에요? 어쨌든 한 자리인데. 동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고정관념들, 성 역할에 대한, 신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도 이 전차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두 번째는 자동차였어요. 이제 궤도만 따라 달려야 했던 전차나 기차와는 달리 자동차는 이제 도로를 궤도 부설하지 않고도 도로를 점유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03년이에요. 1902년이 어떤 해였냐면 고종이 즉위 40년, 나이 51세가 되던 해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51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을 텐데 조선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은 60세 환갑을 넘어야 노인 취급을 해줬는데 왕은 좀 일찍 노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 노인이 되고 싶어 했느냐? 노인이나 젊은이나 얼마나 더 살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이 워낙 불안하고 전염병도 많고 그러던 시대니까. 물론 노인이 되면 오래 살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긴 하죠. 근데 노인이 젊은이보다 좋은 점은요. 평민의 경우에 60이 넘으면 역이 면제가 돼요. 그죠?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들은 군역이나 요역을 져야 했잖아요. 역이 면제되고 역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부터 해방돼요. 잔소리 들을 의무는 사라지고 잔소리할 무한한 권리가 생기죠. 노인이 되는 건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황제 어극 40년 망육순, 이름이 좀 길어요. 황제가 즉위한 지 40년이고 60을 바라보는 51세가 됐다. 이걸 거국적인 이제 국제 행사로 치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1902년이 그 해였었는데, 그래서 그 행사에 세계 각국의 주요 국가들의 특사 파견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좀 뭔가 우리가 근대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좀 늦게 와서 1903년에 왔어요. 근데 한 번도 못 타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났을 때 일본군이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1909년 프랑스 형사가 이태리제 란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잠깐 운행을 했는데 그때 장면이 이제 런던의 그래픽 뉴스에 실렸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니까는 지금 혼비백산해서 사람, 뭐 말, 뭐 무슨 괴물이 나왔는지 알고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는 이제 총독용, 정무총감용, 순종 황제, 순종 그 당시에는 이왕이었죠. 순종용 승용차를 한 대씩 줘서 3대가 들어왔고요. 1915년에는 천도교주 손병희 선생께서 한국 민간인 최초로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해서 탔어요. 창덕궁 앞에 월대라고 하는 게 지금 다시 복원을 했는데 사라진 것도 이 순종 차가 드나들기 위해서 계단을 없앴기 때문에 사라졌었죠. 근데 이게 뭐 세상을 어떻게 바꿨느냐? 191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취체 규칙이라고 하는 자동차 법규가 발표가 돼요. 재밌어요. 바퀴는 고무로서 써야 된다. 차 무게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후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속도 규제나 다 있었는데요. 말, 소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옆길 가던 말과 소가 놀라서 막 뛰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람을 치지 않는데 소나 말이 사람을 치는 사고가 간혹 생겼던 거예요. 길. 자동차가 바꾼 것은 사실은 속도만 바꾼 건 아니에요. 이동 거리만 바꾼 것도 아닙니다. 길 자체를 바꿨어요. 이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니까 원래 길은 사람, 수레, 가축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용하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군자는 대로 행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이 자동차는 뭘 만들어냈냐면 사람은 소로행. 자동차가 길 가운데로 다니고 사람은 길 양쪽에 작은 둔덕 같은 곳만 이용하게끔 사람의 이동 공간을 바꿨어요. 뒤이어서 버스도 1928년부터 운행을 개시하죠. 좀 큰 승용차인데 고작해야 앉아 있는 사람 14, 서 있는 사람 8 정도, 한 20여 명 타는 그런 것들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도로를 바꾸죠. 그리고 이제 이 버스와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이제 길은 물이 돼 버렸어요. 이제 도로는 현대의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옛날의 물길하고 똑같아요. 횡단보도는 징검다리고요. 지하도나 보도입구는 그야말로 다리예요. 다리를 건너야 건널 수 있는 곳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냥 도로 자체는 사람이 점유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죠. 게다가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많아진 다음에 우리 인사가, 조선시대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근데 우리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이, 차가 가장 위험한 이기이자 예기 시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렇게 붙어있는 시간을, 그죠? 서로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붙어 있어요. 무슨 뭐 정면으로 이렇게 닿지를 않으니까 포옹이 아니지. 그런 포옹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를 해요. 관계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친밀.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친밀이에요. 소원, 멀리 떨어져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이 아닌데 괜히 가까이 접근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게 사람인데 이 대중교통수단이 친밀과 소원에 대한 감각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출근할 때 자기 집이든 동네에서 가끔씩 얼굴 마주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서 나왔다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강제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아는 사람들하고 소원하게 인사하는 이런 관계가 돼버렸죠. 아마 이 대중교통수단이 바꾼 일상, 우리가 어떻게, 아마도 그런 예측들을 해요.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1인용 드론으로 다 바뀌지 않겠느냐, 하늘 나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교통수단 때문에 맺고 살고 있다. 극복 방법은 또는 변화 방법은 저도 모르겠다. 오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